어떻게 한 시대의 가장 똑똑하고 가장 규율적이며 가장 유망했던 보디빌더 중 한 사람이 홀로 파산한 채 잊혀진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마이크 맨처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사이에서 1980년에 어둡고 논란 가득했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무슨 일이 정말로 벌어졌던 것일까? 이것은 배신과 스캔들의 이야기, 그리고 보디빌딩 시스템에 도전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 한 남자의 비극적인 몰락이다. 세상이 그를 완전히 잊기 전에 마이크 맨처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압도적인 신체나 보디빌딩 타이틀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다른 이들이 맹목적으로 전통적인 루틴을 따를 때 마이크는 감히 규칙을 의심하고 다시 질문했다. 땀과 희생만이 성공의 길이라 여겨지던 시대에 그는 거의 이단과도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적을수록 더 나을 수 있다. 그의 헤비듀티 훈련법은 훈련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고 보디빌딩 커뮤니티를 완전히 양분시켰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였다. 그러나 마이크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꾼 것은 덤벨이 아니라 바로 프로 보디빌딩의 시스템 자체였다. 1980년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가 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다시 무대에 돌아왔다. 그날 벌어진 일은 그의 커리어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어두운 길로 그를 몰아넣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이 역사의 뒷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1951년 필라델피아. 여리고 마른 청년 마이크 맨처는 남들과 달랐다. 그는 오직 하나의 집념에 사로잡혔다. 완벽한 육체. 다른 청소년들이 단순히 큰 근육을 꿈꾸던 것과 달리 그는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런지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훈련에 시간을 쏟았을 뿐 아니라 책을 읽고 분석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던졌다. 대부분이 모방으로 훈련할 때 그는 논리로 접근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전설적인 훈련법, 헤비 듀티였다. 그의 개념은 단순했다. 오랜 시간 훈련할 필요는 없다. 대신 극도의 강도로 짧게 훈련하라. 헬스장에서 3시간을 보내거나 수백 번의 반복을 할 필요가 없다. 단 몇 세트, 근육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밀어붙이면 충분했다. 많은 이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이크에게 그것은 근육에 적용된 과학이었다. 그리고 곧 그는 그것을 증명해냈다. 1976년 그는 미스터 아메리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978년 그는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역사상 첫 만점을 기록하며 역사를 썼다. 모두가 그가 차세대 미스터 올림피아가 될 운명이라 믿었다. 그러나 마이크는 알지 못했다. 그의 혁명적인 훈련법은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을 뒤흔든 것이 아니라 보디빌딩 세계의 권력자들마저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세계에서 마이크 맨처와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단순한 두 명의 엘리트 선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반대의 두 정신, 두 철학을 대표했다. 아놀드는 클래식 방식을 체현했다. 끝없는 세션, 극도의 볼륨 훈련, 땀과 반복, 고통 끝의 성취.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철학. 그는 하루 4시간까지 훈련하며 신체적 훈련을 통해 근육뿐 아니라 인격까지 단련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마이크는 전혀 달랐다. 몇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낼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몇 분 만에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에게 훈련은 고통이 아니라 지능적인 자극이어야 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곧 개인적인 충돌로 발전했다. 마이크는 자신의 철학으로 점점 더 많은 지지자를 얻고 있었고, 아놀드는 그런 그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배경도 스타일도 다르지만 인기를 얻어가는 그를 경계했다. 자존심, 긴장, 위협, 모든 것이 충돌을 향해 쌓여갔다. 마이크는 시스템과 IFBB의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아놀드는 그의 훈련법을 이단이라 여기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두 거인, 두 이데올로기. 그들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역사를 바꿀 한 무대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1980년 미스터 올림피아. 1975년 아놀드는 영광의 정점에서 은퇴했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고 미래는 무대가 아닌 스크린에 있었다. 그러나 5년 뒤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때 그는 돌아왔다. 1980년 호주 시드니. 코난 더 바바리안을 촬영하던 중 아놀드의 이름이 두루 미스터 올림피아 참가 명단에 등장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말했다. 개인적인 도전이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퍼진 소문은 달랐다. 아놀드는 단지 왕좌를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준비가 부족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자들 사이에 불신과 배신감이 퍼졌다. 특히 마이크 맨처는 이 귀환을 노골적인 도발로 보았다. 헤비듀티 철학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전통의 아이콘이 다시 무대에 선 것,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꿀 사건이 시작되었다. 1980년 10월 4일 시드니. 공기는 무겁고 숨막힐 듯했다. 대회 직전 회의에서 폭발은 일어났다. 아놀드와 마이크는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마이크는 동료들을 위해 아놀드의 오만한 발언에 맞섰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순간 모두는 알았다. 이번 대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무대 위 최고의 선수들이 집결했다. 프랭크 젠, 보이오코, 크리스 딕슨, 사미르 바누트, 그리고 맨처. 그들의 육체는 밀도 있고 대칭적이며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때 아놀드가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분위기는 흔들렸다. 그렇다. 그러나 그는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다. 다리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고 상체는 인상적이었지만 분명한 결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심사위원들은 마치 이미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놀드는 전략적으로 포즈를 취하며 자신의 약점을 감추었다. 그 사이 마이크는 완벽한 루틴을 보여주었다. 편파도 쇼맨십도 없는 오직 순수한 퀄리티였다. 그러나 결과가 발표되자 모든 것이 폭발했다. 아놀드가 챔피언으로 선포되었고 마이크는 5위를 기록했다. 관중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른 선수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마이크는 아놀드가 코카인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날 밤 그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 부풀어 오른 혈관, 흔들리는 시선 등을 지적하며 프로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다. 관중도, 선수도, 팬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아놀드가 우승할 수 있었는지. 단지 심사위원들과 그 주변인들만이 그 결과를 축하했다. 그날 밤 보디빌딩은 단순히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가 중 한 명을 잃은 순간이었다. 1980년 미스터 올림피아 스캔들 이후 마이크 맨처는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았다. 대중의 눈에는 그는 배신당한 남자였고 그의 눈에는 부패한 시스템에 의해 침묵당한 희생자였다.
그 패배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상처였다. 마이크는 실력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믿었다. 그러나 그날 본 현실은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아무리 완벽해도 이 게임의 일부가 아니라면 절대 이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맨처는 IFBB의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편파 판정, 임의적인 결정, 그리고 보디빌딩 세계의 마피아즈를 비판했다. 결과는 곧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프로모터들은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고 브랜드들은 그를 외면했다. 심지어 그의 옛 동료들마저 서서히 거리를 두었다. 마이크는 단지 트로피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산업에서의 위치 자체를 잃은 것이었다. 그 후 찾아온 것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추락의 시작이었다. 무대도 환호도 인지도도 없는 삶. 마이크 맨처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한때 팬들과 플래시로 둘러싸였던 삶은 이윽고 보이지 않는 고독한 존재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아픈 상처는 직업적인 것이 아니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그의 기둥이자 가장 큰 영감이었던 아버지는 마이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세상을 떠났다. 이 상실은 이미 그를 배신했던 업계에 대한 환멸과 합쳐져 그를 깊은 우울로 몰아넣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암페타민에 의지했다. 자극제는 그를 버티게 하고 활동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정신, 육체, 영혼을 파괴했다. 그는 여전히 헤비듀티 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태도는 변해 있었다. 그는 쓰라리고 원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한때 반짝이던 천재적인 사고는 이제 편집증, 분노,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IFBB는 그를 비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두었다. 이벤트 초청은 더 이상 없었고 스폰서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몇 년 뒤 그는 결국 경비원으로 일하며 소규모 개인 트레이닝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그렇게 보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아놀드에 맞섰던 남자, 훈련 방식을 혁신했던 남자가 이제는 익명 속에서 무너진 자존감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가족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다. 감정적으로 산산조각난 남자, 극심한 기분 변화를 보이며 초점 잃은 눈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존경했던 마이크 맨처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1990년대 말 마이크 맨처는 사실상 보디빌딩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았다. 인정도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점점 더 망가져갔다.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그의 형제 레이 맨처. 레이 역시 보디빌더였지만 똑같이 잊혀진 존재였다. 그는 신부전으로 고통받으며 이식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예상대로 마이크는 즉시 기증을 자원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의사들은 마이크에게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기증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오래 살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형과 함께 살며 돌봤고 함께 훈련 DVD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철학을 전하고 흔적을 남기려는 시도였다. 2001년 6월 10일 하루의 작업을 마친 뒤 레이는 마이크에게 휴식을 권했다. 그의 심장이 무너지기 직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크는 늘 그랬듯 멈추길 거부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일한 그는 결국 침대에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이크 맨처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심장마비로 그의 삶은 49세의 나이에 막을 내렸다. 이 소식은 여전히 그를 따르던 소수의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며칠 뒤 찾아왔다. 형제 레이 또한 완전히 무너진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두 형제, 두 전설, 한때 환호했던 바로 그 산업에 의해 파괴되고 잊혀진 두 생명. 그들의 비극은 너무 강렬하고 너무 상징적이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경고였다고. 그러나 보디빌딩 세계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했다고. 마이크 맨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보디빌더의 몰락이 아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할 용기를 가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시스템에 도전했고 원칙을 지켰고 그 대가를 치른 이야기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다. 자신의 에고가 아닌 지혜로 훈련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기성질서에 의문을 던질 용기를 가진 모든 운동선수 속에서.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또한 불편한 진실을 남긴다. 때로는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스포츠든 인생이든 권력, 정치, 편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달라스 맥카버의 비극적 결말에 대한 이 영상을 꼭 봐야 한다. 또 하나의 충격적이고 강력한 이야기,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 것이다. 지금 클릭해서 확인해보라.